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상원 인준 예비투표는 찬성 51대 반대 49로 내일 최종 투표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내일 사이에 마음을 바꿀 상원 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찬반 공방은 오늘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FBI 수사가 미진했고 비공개인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폭력 피해자들이라는 사람은 조지 소로스 돈을 받는 연기자라고 트윗했습니다. NPR 방송은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일당 $50를 주고 지지자 배우를 트럼프 타워에 집결시켰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사자인 캐버나 지명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자신이 청문회에서 지나치게 감상적이었던 것을 모두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평생 공화당인 폴 스티븐스 전 연방대법관은 캐버나는 연방대법관감이 아니라면서 상원 의원들이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간부가 캐버나 연방대법관 지명자 청문회에 갔던 일이 밝혀진 뒤 페이스북 직원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창업자와 고위 간부들도 일반 직원 편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기 전에 먼저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임무는 한국, 중국, 러시아, 심지어 자신의 보스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도 받는 비현실적인 성과 요구라고 블룸버그 뉴스가 전했습니다. 오사카시가 소녀상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와의 60년 자매도시 결연을 깨버렸습니다. 소녀상 건립에 힘썼던 전 샌프란시스코 판사는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외면이 슬프다고 코멘트했습니다. 후보가 두 번째로 많았던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여성 성폭력을 전쟁의 무기로 쓰는 악행을 없애는 일을 하는 의사와 성폭행 피해자 두 사람입니다. 중국이 스파이 칩을 애플 등 미국 회사 서버에 심었다는 블룸버그 뉴스 보도에 대해서 해당 회사들이 이틀 연속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9월의 일자리 창출은 허리케인 플로렌스 때문에 예상보다는 나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직장에서 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수치를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네요. 엑시오스가 10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1,714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서베이 몽키와 같이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 직장인의 반 이상이 이 연방대법관 지명자 이슈에 관해서 말을 했고 직장에서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입니까? 3/4, 거의 4분의 3의 미국인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친구나 가족과 얘기를 했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단 예비 투표는 나왔습니다만 아직 이 예비 투표로 확실하게 결정됐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당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도 다르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캐버나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그 사람 연방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 50%, 돼야 된다 45%, 남녀 성차별도 심해서 전체적으로 여성들은 36%만 캐버나 지명자를 지지했지만 남자들은 55%가 지지했습니다. 당으로 가면은 더 심합니다. 공화당은 남성의 89%, 여성의 86%가 그 사람이 왜 안 돼? 그 사람이 연방대법관이 돼야 돼라고 답을 했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 여성의 92%, 언감생심이지 어림없는 일이야. 민주당 남성의 82%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국 평생 중요한 것을 판결을 할 연방대법관으로 둘 수가 없지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다른 케이스는 거의 비슷한데 민주당 여성들이 굉장히 그 반발 그 수치가 높군요. 92%.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제 찬성 51대 반대 49, 51표만 되면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50표 찬성표가 나와도 부통령이 한 표를 보태주기 때문에 지난해였던가요?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방해를 없애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 파워로 이렇게 그 과반수만 되면은 통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지금 미국의 상원의 구조가 100명 가운데 51명이 공화당이고 49명이 뭐 버니 샌더스를 포함해서요. 민주당이어서 이렇게 당파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한 명의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조 맨신 의원이에요.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굉장히 지금 그 재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 있는 주이기 때문에 어렵죠. 예스 표를 던졌고 반면에 공화당인 그 리사 머커우스키 엘라스카가 지역구인 이 공화당 여성 의원이 노라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애리조나주에서 인기가 없어서 예비 선거에도 나가지 못해보고 은퇴를 하는 제프 프레이크나 수잔 콜린스 또 다른 공화당의 여성 의원이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538 여론조사를 하는 그 여론조사 기구라기보다 본인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분석을 하죠. 네이트 실버스가 제프 프레이크도 그렇게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연설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공화당 정치인으로서 84%는 트럼프 대통령 편에서 투표를 했다고 지금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잔 콜린스도 80% 그리고 오늘은 노라고 투표를 했지만 그 리사 머커우스키도 83% 트럼프 대통령 이슈에 찬성표를 그동안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내일 오후 현재로는 동부 시간으로 5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2시가 되면은 과연 미국에 이렇게 그 논란이 많은 그리고 심하면은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서 연방 대법권 종신직을 가질 수도 있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그 다루게 될 브렛 캐버나우 연방 대법관이 탄생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미국에서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를 해서 아주 그 중요한 안건이 뭐 찬성이 되거나 반대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방 대법관을 뽑을 때 부통령의 한 표로 결정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논란이 있는 그런 그 지명자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예정대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에 최종적인 투표가 있다면 지금부터 뭐 한 20몇 시간 남았나요? 거의 30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하이 드라마는 이어집니다. 이런 때 항상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당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그 리더십이 또 공화당에서는 공화당 특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 그 상원 원내 대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미치 매코넬이 리더십이 이만저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수당의 그 대표로서는 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안건 같은 것을 심의를 해서 어떠한 그 상원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가서 내가 상원 의원으로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다. 이만큼 기금을 따왔다.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 소위원회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다음에 당신 이거 정말 하고 싶었지? 소위원회에 이 소위원회에 내가 넣어줄게. 위원장도 해. 이런 식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당연한 그 리더십, 그 힘을 가진 그 의회에서의 중요한 인물들이 역할이죠. 그게 지금 뭐 민주당이야 지금 조 맨신 의원이 내일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다 반대니까 공화당이 리사 머코우스키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의원이 예상 외로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의 사무실에도 수없이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의 그 의회 출입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그 리사 머커스키 의원을 굉장히 잘 아는데요. 엘라스카가 지역구인 이 의원이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원래 본인이 아는 리사 머커스키가 아니랍니다. 너무 경직돼 있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람들이 가서 굉장히 그 찬성표 던지면 안 돼 하고 시위를 하니까 뭐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과 같다. 뭐 이런 비슷한 그 표현을 점잖게 했거든요. 그 정도의 로비가 지도부로부터 또 유권자로부터 또 여성들의 경우는 이 이슈가 여성 의원들은 남성 의원들보다 더 민감하잖아요. 굉장한 아마 미국 역사상 의회 역사상 가장 치열한 로비와 또 그 실제 겪은 그런 사람들의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뭔가 그 화장을 하지 않은 로한 스토리 같은 것들이 20몇 시간 동안에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투표가 확실하게 뭐 50표가 확정되지 않는다 하면은 투표를 연기할 수도 있어요. 내일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공화당에서 뭐 잘 알려진 의원은 아닌데요. 찬성표를 던지고 찬성표가 확실한 오늘도 찬성했고 그 의원이 내일 딸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딸을 이렇게 식장으로 이제 인도하고 딸하고 손잡고 가야지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투표에 빠질 수도 있어서 투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일도 이제 최종적인 투표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지금 캐버나우 지명자가 뭐가 잘못했는가? 이 사람 정말로 그 민주당의 상악함 때문에 뭐 가정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어제 뭐 선거 유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조지 소로스가 된 그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큰손이 헤지펀드에 조지 소로스가 된 그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페셔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제프 프레이크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공화당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 상원 의원이 이번에 고민을 하다가 여성 성폭행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눈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여기에 찬성표를 던진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해서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완전 고뇌에 찬 그 얼굴을 하고 상원 법사위원회에 앉아 있다가 나갔다 들어와서 한 얘기가 우리 FBI 수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그 여성들이 조지 소로스 민주당 측의 헤지펀드의 그 대부의 돈을 받고 프로페셔널 연기를 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완전히 인포월 수준입니다. 인포월이라는 매체가 지금 미국의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다 퇴출당한 이유가 샌디욱 사건도 어린이들도 다 배우였다. 죽은 것처럼 완전히 그 바닥에 누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인포월 수준이긴 하지만 팍스뉴스를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팍스뉴스에서 특히 이제 비즈니스 많이 하는 CNBC에 있다가 팍스로 간 그 마리아 바르티로가 척 그레슬리에게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조지 소로스가 이 돈을 대고 있다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레슬리 그 상원 법사위원장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나도 그렇게 믿는 편이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인터뷰가 나온 다음에 대통령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의사당에 가서 시위하는 인간들은 다 그 민주당에 돈 받고 하는 연기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 기반을 생각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자 NPR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성폭력자거든요. 성폭력 피해자거든요. 2명의 여성. 실제 성폭력 피해자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합니다 할 때 그때
그 발표할 때 배우들을 고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헐리우드 리포터가 크게 보도를 했었는데 그 한 번 그 시위가 아니라 본인이 발표하는 그 장소에 똑같은 뭐 티셔츠 입고 같은 피켓 사인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50를 주는 거. 그래서 $50를 받는 그 가짜 지지자들이 트럼프 타워 로비에 쫙 모여 있었거든요. 다 뭐 사진도 있고 증거도 있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NPR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소로스가 그 한 뭐 프로페셔널이다 시위하는 사람들도 피켓도 다 아주 단정해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상기를 시켰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런 일에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어제 오후였는데 그 폴 스티븐슨 연방 전 대법관이요. 이분이 한 35년을 나흘인가 앞두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그 2010년이었는데 지금 98세시거든요. 98세니까 98세가 뭐 그래도 그 정신이 약하지 않겠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균형상 목소리는 안 들려드리겠는데요. 이분이 플로리다주에 사시면서 굉장히 미국적인 거죠. 브릿지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뭐 알츠하이머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2010년도에 은퇴한다고 발표할 때는 본인이 이렇게 그 판결문을 읽는데 몇 번을 더듬거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래 했구나 하고는 사임을 하셨는데 그 뒤에도 평생 공화당이고 포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한 사람인데 나중에는 일반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 측에도 표를 던지기도 했어요. 가장 최근이 플로리다주 하이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총기를 규제를 해야지 된다라는 기고문을 쓰셨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브릿지 게임을 동네에서 하는데 브릿지 게임 친구인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스몰 그룹에 와서 좀 요즘 돌아가는 얘기나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겠는가 했더니 why not? 굉장히 미국식인 거죠. 그래서 얼마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 스몰 그룹에서 그런데 전부 그 테이핑은 됐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질문에 답도 하다가 본인은 그 캐버나우 지명자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지지를 했어요. 더군다나 본인이 쓴 책이요. Six Amendment라는 그런 책에서도 캐버나우를 칭찬을 했거든요. 그 책이 2014년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문회를 보니까 그는 절대로 연방 대법원 벤치에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전해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스몰 그룹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연방 대법관이었던 35년이나 대법관이었고 지지했었던 사람이 더 이상 나는 그것을 본 순간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도 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본인은 왜 어떤 때는 공화당과 어떤 때는 나중에는 민주당과도 같이 민주당 성향과 같은 진보적인 성향과 표를 같이 했는가 했더니 물어봤어요. 그 사회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게 내가 정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캐버나우는 질문 답하고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성명에서조차도 너무나 그 당파적인 것을 나타냈고 기질은 영 아니올시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슷한 시점에 캐버나우 지명자 자신이 월스트리트에 기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니까 또 캐버나우 기고문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선택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문이고 보수 신문이니까 나는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그 조심성 있고 공평한 판사다 하는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물론 며칠 전에 청문회에서 나의 태도가 일부 부적절했고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지 될 말도 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는 지적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캐버나우 지명자는요. 다만 내가 그날 감정적이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뭐라고 했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You can understan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날 그 청문회 자리에서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또 그 남편으로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다.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너무나 중요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인준이 되면 나는 지난 28년 동안 굉장히 독립적이고 당을 초월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렇게 판결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코치도 하고 바런티어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하겠다는 이 같은 그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연방 대법관을 미국에서 그 투표를 할 그 자격이 있는 일반 국민이 없고 상원 의원들 100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지금 상당히 당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가 어떤 성향인가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낙태는 반대하고 낙태를 국가가 못하게 불법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 선거자금법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한정으로 선거자금을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어제였네요. 가디언이 미국은 왜 그렇게 부자 정치인들이 많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부자가 아니면 정치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게 다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또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로비스트의 돈을 자주 받죠. 초선 의원들, 가난한 사람이 초선 의원이 된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서 코레즈 같은 28살의 그 새로운 그 예비선거 후보가 민주당에서 탄생한 것을 기적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정치 자금에 대해서 한없이 기부하는 것을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기소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을 기부를 하고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죠. 그게 바로 그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고 내일 투표가 있을 예정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투표 결과도 함부로 예상하기 힘들고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연방 대법관이 지금까지 100명은 훨씬 넘지 않겠어요. 종신직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내가 처음엔 지지했지만 이 사람은 연방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연방 대법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서 훨씬 관심이 많으실 북한 관련 문제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고 또 이제 그 소녀상에 관해서 오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자세히 보도를 했고요. 또 하나가 노벨 그 평화상 수상자가 당연히 아무도 아니에요. 김정은, 문재인, 그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저 단순하게 스트레이트 뉴스로 전해지는 것 이상의 그 인물들이라는 것 알게 되거든요. 또 물론 이번 미국 이슈와 또 소녀상과도 연관이 영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에 그 린지 그레이엄 그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연방 상원 의원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 가운데서 중요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그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지금 그 상원 그 법사위원회에서는 공화당에서 이 법사위원장과 함께 캐버나우 이처럼 오점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밀고 있는데 그 북한과 연관된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가 인터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었을 때 참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확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를 그 방어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변화가 있게 됐는가 하고 그 워싱턴 포스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린지 그레이엄이 한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가안보팀하고 백악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팍스 뉴스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틀어져 있었는데 팍스 뉴스를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그 미사일을 지금 막 발사한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도 항상 그 예전에 오래된 자료 화면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자료 오디오 클립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팍스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자료 화면을 내보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 저 지금 북한이 미사일 이렇게 했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야, 이게 올드 클립입니다. 자료 화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대통령이 잘못된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내가 위험한 순간마다 대통령 옆에 있어야지 되겠다 해서 대통령과 동맹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친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본인 점수 따고 네, 뭐 그러는 거죠. 이 정치인이 정치적인 행상을 했다고도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는. 자, 그리고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출발했어요. 일본으로. 먼저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얘기 좀 하고 달랠 것 있으면 달래고 또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한국에 들렀다가 또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언론들의 보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다른 언론의 그 내용 같은 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뭐 이것은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참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이번에 아무것도 안 가져올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북한도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여야지 되니까 뭔가를 받아서 그걸 더 크게 부풀려야지 되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뭔가를 회담을 지속시키려면은 주기는 줘야지 되고 해서 떠나기는 떠났는데 기본적인 것은 안 변하잖아요. 미국은 비핵화해라는 거고 북한은 관계 개선하자, 종전선언하자, 경제 제재까지 좀 풀어달라 하는데 이런 사이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러시아, 한국에서도 압박을 받고 보스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압박받는 힘든 위치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폼페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잡아오라는 게 지금 프라이어리티 어떤 그 목표가 돼버렸잖아요. 이럴 경우는 지금 외교를 하는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렛대로 쓸 카드가 없다는 얘기들을 지금 제가 블룸버그라고 말씀드렸죠. 블룸버그가 이제 뭐 MIT 등 그 전문가들 말을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강경화 장관은 어제 그 국제 제재에서 어떤 그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북한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런 것을 찾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거의 모든 한국의 주요 회사가 북한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계획을 어쨌든 지금 들여다라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전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부문 그 부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이제 다른 그 스타트포드 인베스트먼트 홀딩이라는 데서 이 사람이 그 체어맨으로 그 본인이 그 만들기도 하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케네스 커티스가 한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한국의 주요 기업은 북한에 투자할 것을 지금 이미 들여다보고 있다. 그 사이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렇게 북한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어려웠었는데 그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게다 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We fell in love까지 해버렸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뭐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했고 타임 게임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면서 뭐 2년도 좋고 뭐 3년도 좋고 뭐 5개월도 좋고 거기에 신경 안 쓴다 했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불과 뭐 한 2주일 전인 것 같아요. 그때 2021년 그 비핵화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보스가 시간 제한 안 둔다고 하니까 또 말을 바꿔요. 폼페오 국무장관도 내가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긴요. 그랬어요. 많이. 내가 언제 그랬냐. 그 말은 내가 한 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3차 회담에서 한 말을 내가 인용한 거다. No. 6월 달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 임기 1기에 그런 거 하는 거. 마이크 폼페오도 자신의 주장을 바꾸고 싶어서 바꾸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타임라인 없다고 하니까, 타임프레임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베 신조에게는 또 다른 압력을 받을 것이고 우리 일본도 좀 어떻게 해라. 문재인 대통령은 만만치 않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루짜리 방문이라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원했었던 것이길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흘인가 있으면서 가져온 것도 없으면서 만찬만 길게 하고 사람 집만 자꾸만 빼놓고 코스 음식 이것 나오고 저것 나오고 뭐 폼페오가 뭐 못 먹나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진이 다 빠져서 그 화난 그 시위하는 표시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잘 그 북한이 차려놓고 준비하는데 방에서 토스트 먹는 걸로 시위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만찬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얘기죠. 실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스티븐 비건이라는 새로운 그 대북 대표 내지는 특사를 북한 측에 소개하고 어느 정도의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북한이 최근에 강한 언어를 좀 하는데 그 강한 언어가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는 또 아니다. 뭐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많이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기대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해놓지 않았을까? 해놨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 해놨고 그 어느 정도 해놓은 것을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100%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조금 더 주는 식으로 하고 협상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85%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가지고 오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유일하게 주장하는 게 지금 북한과 우리 사이에 서로 이해도도 높아지고 있고 과정은 깊어지고 있고 뭐 잘 되고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미국에서 이 블룸버그 뉴스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그 합리적인 희망이라고 할까요? 북한과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인도처럼 될 것이다. 인도가 어땠어요? 1990년대 말이었었죠. 핵무기를 완전히 가졌는데 뭐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인정하는 거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이스라엘 핵을 전부 인정하면서 말만 안 하다 뿐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아주 오랜 동안 동성애자들 다 군인으로 받아들여서 전투에도 참전하고 하면서도 don't ask, don't tell, don't ask, don't tell policy를 했었던 것처럼 북한과도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을 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사는 것. 이걸 뭐 아무나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에반스 리베러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한국의 외교관으로 파견됐었던 미국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오늘 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보도를 한 것이 샌프란시스코와 오사카가 60년 동안 자매 도시였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 소녀상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소녀상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글렌데일은 한 소녀가 앉아 있는 거였는데 벤치에 이 샌프란시스코는 세 소녀가 각각 다른 방향을 보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한 소녀는 또 머리도 짧아요. 짧아서 이렇게 딱 그 옷은 같은 옷을 아니군요. 반팔, 긴팔 다 있군요. 서로 손을 이렇게 잡고 어디를 쫙 그 응시하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런 소녀상이거든요. 이것을 세웠다 해서 그동안에 7번이나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안 된다 하니까 결국은 이번 주 초에 화요일인가요? 자매도시 우리 그 끝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역사적으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오사카의 그 시장은 요시무라 그 히로부미는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된 게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서 10페이지짜리 편지를 지금 런던 브리드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 보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역사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모든 나라에게 다 적용을 해야지 왜 일본에만 적용을 하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했다는 얘기고 그러자 샌프란시스코의 소녀상이 한국인들끼리만 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계가 많이 도움을 줬고 특히 이제 그 릴리안 싱 전 그 은퇴한 수프리오 콜트 판사가 여기 그 컴포트 우먼 그 저스티스 코얼리션의 공동 그 의장까지 했잖아요. 이 사람이 역사를 부정하는 참 일본이 참 안쓰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고 그 위안부들이 고문당하고 그 군인과 군인 그 관계자에게 완전히 들어갈 때는 바디와 정신이 온전했다가 나중에는 다 망가져서 나온 사람들 아니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노벨 그 평화상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뒷부분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9월 달에 그 일자리 만들어진 것이 예상보다는 적었거든요. 한 1600이래요. 제가 이렇게 소심한가요? 16만 8천 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3만 4천 개밖에 안 됩니다. 8월 달보다도 8월 달에는 뭐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비교하면. 실업률은 49년 만에 최저 3.7%입니다. 중요한 또 평균 수입이 0.3%가 올라서 시간당 27달러 24센트. 12개월로 이렇게 따지면 임금 인상이 2.8%는 됐대요. 지난달에는 2.9%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9개월 사이에 작지만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최고였고 예상보다 적었던 것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경제는 수치상으로는 괜찮아요. 이 실물 경제가 뭐 코리아타운이라든가 특정 지역에 전혀 좋다는데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스페셜한 그 구조가 문제지 전체적으로 좋고요. 플로렌스 그 허리케인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가 예상보다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정도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도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그 지지하는 그 매체다 하면은 오늘의 이 주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은 예상보다 적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발표였으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이 얘기 안 나와요. 이 얘기 안 나오고 실업률이 49년 만에 최저다. 이것만 쫙 이제 막 몇 개로 제목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요즘 미국 뉴스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블룸버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애플이나 아마존이 부정을 하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이 아주 그 보수적인 띵크탱크에서 중국이 러시아보다 미국에 훨씬 위협이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그 강조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설을 했거든요. 어제 그 블룸버그 뉴스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정부 관계자들 뭐 6명 등등을 통해서 보도한 것을 보면은 중국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뭔가의 이퀴먼트에 정말로 작은 그 칩이 그 숨겨져 있다. 그 이퀴먼트가 이제 미국 회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아마존 등 30개 회사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다 그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CNET이라고 미디어에 관해서 많이 그 보도를 하지만 뭐 주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고요. 구글에서 일하시는 주킴이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그 기사를 제가 보고 뭐 너무 전문적인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대강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 지금 미국에서 블룸버그 얘기대로 아마존과 애플의 중국 스파이 팁이 들어와서 이 그 하드웨어에 심어졌다 이런 내용들이요. 심어져도 전문가들은 어떻게 작동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애플이나 그 아마존이 다 그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약간의 그 지난번에 다른 회사와 연관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 칩을 심는 이유는 뭐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든가 미국의 뭐 아이폰 제조업체라든가 뭐 아마존의 웹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뭐 정부의 뭔가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내용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중국 회사예요. 중국의 그 어제 말씀드린 슈퍼마이크로라는 이 회사에서 제조된 서버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했다는 그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의 대체적인 거고 연방정부에서 2015년부터 이걸 조사를 한다 하는 것이고 해당 업체는 아니다. 전에 중국의 텔레콤 그 폰 메이커인 GT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돼서 한 거지. 그리고 사고로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 슈퍼마이크로 회사에 그런 일이 있었긴 했지만 그때의 사고가 타겟이 애플도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요. 쭉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그렇고 이 그 당사 그 회사인 그 뭐 슈퍼마이크로 회사도 그렇고 해서 뭐 블룸버그 뉴스와는 다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페이스북의 그 어떤 분야의 홍보 정책 국제 홍보 정책 부사장인 조엘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 캐버나와 친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문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청문회에 가서 방청객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해서 페이스북에서 막 화가 났어요. 일반 직원들이. 그랬더니 페이스북 창업자도 마크 저커버그도 인플로이들에게 나 같으면 거기 안 갔다. 또 이제 그 셔릴 그 샌드버그도 그에게 거기에 가 있는 게 실수였다고 말했다고 그 사람 자체는 내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그 회사 차원에서도 지금 연방 대법관 뭐 지명 임명 같은 것은 큰 이슈입니다. 올해 그 노벨 평화상이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콩고의 한 의사와 그리고 아이시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3개월 만에 탈출을 한 그 이라크 소수 인종의 지금 20대 초반의 한 중반인가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로 콩고의 동쪽 하면은 세계에서 강간의 수도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이런 피해 여성들을 나중에 사회적으로 자립하게까지 도와주게 됐고 그리고 그 이라크에서 내가 성폭력 피해자다 하고 얘기하는 이 여성은 그쪽 지역에서는 아직도 모든 것을 막 숨기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시스에게 잡혔다가 오면은 천연가 아닌가 테스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피해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용감하게 이렇게 나와서 이 의사는요 어디 프랑스에서 연설을 하고 나서 집에 갔더니 막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위협을 했고 그런 일까지 다 겪으면서 이 전쟁으로 인한 그 성폭력 같은 것을 그 전쟁에서 집단적인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